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CPI 지표 발표 그리고 H20의 중국 수출 재개, 국내 정치적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는 가운데 경계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3,200에 대한 지수 부담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줬던 큰 이슈 뭐가 있을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켓 A컷으로 뽑은 장면은요. 트럼프가 또 파월에게 굉장히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 이 CPI 발표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크지 않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에게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포인트나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1%대의 금리가 돼야지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간밤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요? 우선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6월 CPI 헤드라인만 보게 된다면요. 전년 대비 2.7%가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월이 2.4%였고요.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이 다시금 우상향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예상치를 소폭입니다만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근원 CPI를 보게 됐을 때는 예상치를 좀 밑도는 것으로 살펴졌습니다. 지금 2.9% 변동성이 큰 지출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는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생각보다 과도하지 않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요. 트럼프가 8월 1일 날 관세를 부과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실효 관세율을 추정을 했을 때 이 실효 관세율은요. 월별 관세 수입률을 통관 수익 금액으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는데 관세가 부과되게 됐을 때 지금이 한 10%고요. 15%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일시적으로나마 물가 상승에 반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지금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CPI 품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시장 예상치 전후로 해서 좀 CPI가 발표가 됐는데 품목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CPI에서 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던 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분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거비가 CPI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이끌어 올렸는데요. 에너지 가솔린 부분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확연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전력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봄까지 많은 물량의 재고를 쌓아냈기 때문에 가격에 억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6월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수치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CPI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가 58%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52%로 뚝 떨어졌고요. 7월 동결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97%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가 되면서 이 패드 연준 인사들은요. 가격 압력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관세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내비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관세는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 이상한 게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계 곳곳 여러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다시금 좀 러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탁구가 정말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또 겁먹고 물러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관세 완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산의 제품 관세율을요. 32%에서 19%로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 대한 수출품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방안을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너지 150억 달러를 수입하고요. 농산물도 45억 달러를 수입하고 여기다가 보잉 항공기 5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전에 영국과 베트남과 협정 소식이 전해졌었고 지금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자간 무역 재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8월 1일부터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랑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라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치고는 계속해서 관세를 이렇게 지금 협상 테이블로 꺼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또 하나 느껴지는 게요. H10에 대한 수출을 재개했다라는 소식 오늘 들려줬었죠. 사실 지난해 그 H20을 통해서 중국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그 H20만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부가가치에 있는 그러한 HBM을 사용한 것만큼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었죠. 그렇게 LNM이 등장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20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막는 그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라이선스를 요구해야 되는데 라이선스를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8조가량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출렁거림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라이선스 신청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의 H20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 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20은요,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저사양 AI 칩이고요. 젠슨항이 직접 중국에서 이 수출 재개를 발표하면서 젠슨항이 미국과 중국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호평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코멘트가 4등급의 칩이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히토리와 맞교환 성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역시나 또 반도체를 또 이러한 교환의 성격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H20 판매 재개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HBM 공급 과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4% 이상 주가가 빠진 게 있는데 이 공급 과잉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엔비디아 H20의 출하량 전망치가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 42%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화가 된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AMD 같은 경우에 삼성과 좀 협력을 하고 있죠. AMD도 역시나 22%가량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건 역시나 정상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분기별 중국향 매출 추정치 증권가의 리포트 사진을 좀 캡처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이 미국이고요. 그 위에는 연초록색이 대만이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중국과 홍콩입니다. 중국과 홍콩의 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의 문을 다시금 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간밤에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또 강한 상승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H20에는 여전히 HBM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사양 칩이라고 하더라도요.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히토류라는 무기를 중국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R 칩을 통해서 맞교환 형식이 이뤄졌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자립을 좀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업체와 함께 전략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MP 머티리얼즈와 함께 7천억 원 규모 히토류 자석 계약을 체결했고요. 미국 안에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2027년부터 납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급망을 이제 탈중국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인도와 베트남까지 병행 투자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히토류 관련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폴더블 폰 시장에서 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내년에 아이폰의 폴더블 폰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힌지라던가 폴더블 기술력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공급 가능성이 좀 부각받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지금 휴대전화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역시나 미국의 이런 압박 속에서 히토류 인프라 확대라던가 폴더블 진출 그리고 공급망을 미국 내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변화된 전략 속에서 주가가 또 다시 퀀텀 점프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칩을 무기로 들었고요.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 카드로 꺼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급에 대한 확충, 그런 공급망의 확충을 조금 이렇게 꺼내들면서 이로 인해 세계가 좀 재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또다시 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해석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시 구간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 오늘은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CPI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조금 줄여가려는 모습들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3,209포인트 터치 이후에 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장중에 1% 넘는 낙폭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오늘 낙폭 조금 축소해 나가려는 움직임들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0.8%대 하락하면서 3,1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체크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낙폭을 조금 키워가는 모습들 장 초반에는 연출이 됐었습니다. 오늘 저점이 805포인트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중 고점인 812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810포인트 위에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같은 경우는 4,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매수해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했고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개인이 오후장 들어서 이 매수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인데 이 지수의 하단을 계속해서 지지해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만이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어제 매수 흐름이 좀 들어왔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 매도 포지션 계속해서 취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오늘 개인의 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낙폭이 좀 축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면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H20 중국 판매가 승인됐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2%대 강세,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8%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4%대 하락세 확인됩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대 현재 구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4% 넘는 낙폭이 좀 깊은 모습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쿠콘입니다. 쿠콘, 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서클 그리고 테터와의 이 전략적 협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쿠콘의 IR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지급 결제 시스템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에 따라서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서클과 또 테더와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화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송금이나 결제 솔루션을 쿠콘 측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8%대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1%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이고요. 현재 48,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HD현대미포입니다. HD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받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측에서는 HD현대미포에 대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19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하면서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바이오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세부적인 내용들 7월 말에는 공개할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에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좀 겨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보톡스 기업들이 반사이익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고요. 4.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A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슈,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H20 칩 중국 수출 재개한다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히토류 때문에 한 걸음 또 물러난 게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젠슨 황이 이겼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뭐 히토류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젠슨 황 물론 대단한 사람이고 네. 파급력이 있지만 트럼프는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히토류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그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중국에서 이제 전략적 품목으로 해서 한 뭐 2,000개까지인가요? 이제 품목을 좀 확대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AI나 이런 압박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출을 계속 해주면 물론 기술적으로 쫓아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의존도가 생태계가 미국 중심이냐 아니면 로컬 쪽으로 넘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H20 수출 제한 나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게 네. 이제 자체적으로도 로컬에서 H20의 하이 버전을 만들고 있었고 그게 아직 수율이 별로 안 나오고 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길을 만들어 준다면 뭐 향후에는 H20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능에 뭐 100%는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7, 80%는 쫓아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수출 재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사실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히토류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사실 미국 기업은 연달아 급등을 했고 또 이제 뭐 이 나머지 쪽 관세 부분에서도 또 타격이 있는 CPI라든지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봤을 때 약간 애매한 게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 베트남의 네. 관세를 또 적용하는 거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여러 가지 그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인니라던가 베트남의 고율 관세를 때린 것도 우회 수출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냐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4월에 표지판 들고 막 했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쵸. 네.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말이 왜 안 되냐면은 네. 그냥 숫자를 세게 말했거든요. 적자에 그냥 퍼센테이지 붙은 아,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19%, 베트남이 네. 20%인데 네. 이게 과연 작은 관세인가? 일단 거기에서 물음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기업이 나갔을 때는 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쵸. 완전 저는
뭐 물론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압도적인 그런 관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퍼센테이지가 낮아졌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거의 밑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19% 20%면 네. 만약에 우리나라 20%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CPI에 따른 가격 정가 이슈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대부분 조정이 나왔는데 뭐 사실 엔비디아도 H2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좀 같이 눌렸겠죠. 그렇게 되면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질 수는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H20 수출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상승을 했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얼만큼 또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가 또 중요하겠죠.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삼성이 지금 범용을 중국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뭐 굳이 좋을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수혜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역시도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베트남 부분에서 관세가 세졌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 뭐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나온 거에 이제 중국의 관세 때문에 좀 물량이 못 나간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도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재개가 된다라는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에서도 그 규제가 풀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자산이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럼 영업이익에 대한 좀 쇼크 흐름들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또 어쨌든 범용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가 H20이 재개가 되면 그 뭐 가뜩이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목표 주가 뭐 220불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발 모멘텀이 붙어버리게 되면 엔비디아가 조금 더 약진을 빠르게 해주겠죠. 그러면 뭐 마이크론이 HBM 뭐 이런 공급과다 얘기를 좀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달려주면은 최대 낙수 효과를 받는 게 하이닉스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PR 수준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하이닉스가 나쁠 게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잘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덜 올라왔거나 하는 쪽들은 순환매가 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뭐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파커 시스템즈나 이런 쪽들은 네.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았는데 여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덜 올라갔고 일단 오전에는 또 미래반도체랑 제주반도체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런 쪽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좋을 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이벤트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마이크론이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는데 또 뭐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계속 증설하겠다 이런 게 또 수치로 확인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반도체 투자 포인트 이런 걸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저는 하반기 반도체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이 시간에 나와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는 뭐 반도체가 좀 피크를 찍을 거다. 저 이 얘기는 이제 거의 뭐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크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좀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용 가격이 계속 올라요. 사실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간 게 지금 한 4달째 정도인데 네. 뭐 디램만 올라가네요. 낸드도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일에도 AI 데이터 센터 네. 이제 좀 짓는다 이런 얘기들도 추가적으로 나왔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건데 네. 공급 과잉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생태계에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점유율을 뺏기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야 뺏길 수 있겠죠. 근데 요게 계속적인 수요가 확장이 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그게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사이클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 나머지 가끔씩 이렇게 순환매 돌 때 소부장을 빠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Q가 조금 늘어난다고 쳤을 때 P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진행이 될 텐데 뭐
지금 범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어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생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가격적인 부분이 또 변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향후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용 반도체 그 HBM을 만드는 것만큼 좀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줬고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되 중소형 개별주 단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저희 애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애플에서 또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과 히토류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번에 공급량의 다변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전부는 안 될 거고요. 그냥 일부분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이제 MP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찾아보시면 네. 두 번의 급등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승은 국방부가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히토류를 좀 관리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한 4억 거래일 전쯤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40%인가 50%인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3, 4거래일 쉬다가 이제 애플에다가 히토류 공급한다고 전일에 나와서 또 한 20, 30% 올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있었고요. 그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이제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토류는 사실 전 세계에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히토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초반에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히토류를 만들면 엄청 항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기술. 이 정제 기술 자체가 중국에 다 특허가 있고 중국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도 그 캐파를 다 해소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 키는 계속적으로 중국에 가져갈 거고요. 물론 이게 막 10년, 20년, 30년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 키를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미국 차원에서도 너네 자꾸 이렇게 나오면 뭐 이제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한테 히토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로 다변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 재량과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도 질문을 좀 시청자분께서 주셔가지고 진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소켓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드렸어요. 뭐 테스트 소켓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뭐 소켓에서 오늘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가지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테스트 소켓이 늘어나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소켓도 방향이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업으로 좀 한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켓이 잘 나가려면 신제품이 확실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생산 자체가 좀 크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Q보다는 어떠한 P에 좀 포커스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소켓주들이 막 엄청 강하게 주가가 움직이거나 주가 차트 추이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리노공업도 그렇고 네. ISC도 그렇고 사실 주가 추이가 밑에서 있는 상황이지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애플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폴더블 아이폰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더블 관련 기업들 상승하는데 만약에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한다면 시장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리고 폴더블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26년 하반기에 나올 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300만 대에서 1,500만 개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생산을 하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좀 독점을 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발 영향을 받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인엠텍입니다. 오늘도 좀 주가 추이가 좋은데 물론 파인엠텍이 좋게 흘러가면서 뭐 KH바텍이라든지 이런 포털부가 연관이 되어 있는 쪽들도 좀 영향이 있어요. 근데 얘가 제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전체 물량의 80% 정도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납품하는 네.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발 부분에서 이제 폴더블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파이넴텍이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가 제 생각이에요. 뭐 증권가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삼성의 폴더블 폰에 대한 디스플레이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냥 양쪽이 다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거래 동안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애플 물론 크죠. 근데 26년이라서 좀 저는 오늘 정도면은 거의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가시화가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오르겠지만 단기 이슈로는 충분히 좀 올랐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정 받을 때 접근하는 거 괜찮을까요? 오늘 좀 많이 올라서요. 조금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네. 일정이 좀 있고 애플은 네. 아시겠지만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애플의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까지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투자 포인트 전해주셨으니까 이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3% 룰.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룰일까요? 견제냐, 개입이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제도, 누군가에겐 지나친 간섭. 이 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은 3% 룰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시장의 속내까지 세 가지 시선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 소액주주는 드디어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대주주는 감사까지 직접 선임하며 경영을 감시해야 할 장치마저 장악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요. 바로 소액주주입니다. 감시 권한이 분산되면서 독립적인 감사 선임도 가능해졌죠. 소액주주에겐 처음으로 생긴 견제의 기회이자 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번째 시선, 대주주는 경영권 침해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선 상황이 다릅니다. 수십 %의 지분을 갖고도 감사 선임 투표에선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 최근엔 가족, 계열사 지분까지 모두 합산해 3% 초과 여부를 따지도록 룰이 강화되면서 대주주 입장에선 경영권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개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관계나 비상장 자회사 지분까지 공개해야 하는 구조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수집 과잉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죠. 일부 기업들이 감사위원 자체를 두지 않거나 정관을 바꿔 룰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시선, 시장은 변화? 아직은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3% 룰 자체보다 더 큰 변수는 이 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인데요. 누가 견제하고 누가 견제받을지,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바뀔지, 외국계 자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망 모드. 스위치는 켜졌지만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 제도를 완전히 긍정하지도 그렇다고 명확히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작동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소액주주는 견제 장치의 첫걸음이라 보고 대주주는 과도한 개입과 정보 침해를 지적하며 시장은 제도의 방향은 이해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 판단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균형 스위치는 온. 완벽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독주를 막는 균형의 첫걸음이 켜진 겁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일과 소득을 둘러싼 구조를 열어봅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늘지 않는 시대, 그 배경 속 숨겨진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폴더블 아이폰 관련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거밍치라는 홍콩의 템펑 증권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애플의 공급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애플이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폴더블 아이폰의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서 자체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름 방지 솔루션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힌지 공급 업체인 우리나라 업체 파이넴텍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SDC 폴더블 아이폰용 무주름 디스플레이 솔루션 수혜 1위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이넴텍의 경우 2026년 내년 1분기부터 부품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가는 30에서 35달러로 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건데요. 홈페이지 직접 방문해 보시면 또 더 자세한 글들을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그동안 좀 오래 눌려 있었던 폴더블폰 관련주들, 부품주들로 홍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업체죠. 파이넴텍의 경우 21%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노바텍의 경우에도 10%대 급등세 또 포착이 되고 있고 이 밖에도 UTI와 이녹스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 같은 종목들 수혜를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이 호조세 보이고 있는 데다가 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화장품주 매일매일 빛나는 모습이네요. 이 화장품 산업에 두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수출로 끝장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앞날이 창창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액 중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 추세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강조를 했고요. 우리나라 뷰티 브랜드가 갖는 가장 강점이 높은 차별성이라고 또 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로 매출이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ROE 그래프 역시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다면서 2026년까지 믿고 볼 수 있는 성장 산업이다라는 분석 내놓으면서 오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에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가능성 거론이 되고 있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사들로 오늘 수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기업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이 13%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화장품이 7%, 8%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면서 11,2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오팜과 이찬불, 에이블 CNC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 동반해서 강세 흐름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 섹터로 화장품과 지주사, 조선, 미디어, 건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입모아서 내고 있는데 일단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개별 종목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번 2분기에 지난 2분기와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봤을 때 무려 1,660%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 역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조선 섹터 눈에 띄는데요. HD 현대미포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66%대 영업이익 증가율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HD 한국조선의 양도 역시나 144%의 세 자릿수대 증가율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조선 업종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증권에서 조선 섹터 7개사의 대표적인 7개사의 예상 영업이익 합산액이 2조 원 넘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는 1년 전 대비해서 153% 증가한 수준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기도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선가 상승 그리고 북미 액화 천연가스선 LNG선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한미 정부 간의 주선협 협력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까지 본다면 이 중장기 업황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코멘트 또 오늘 내놓기도 하면서 또 조선주에도 훈풍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양전기공업이 코스닥 종목 안에서 시세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7%대 오름세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HD 현대미포도 6%대 오름세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9만 2,6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이 밖에도 한나 IMS, 한국화봉, 한화엔진까지 골고루 1에서 3%대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오위즈인데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게임 흥행이 나타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 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출시한 피해 거짓 서곡의 초반이 흥행을 했고 또 모바일 게임인 브라운더스 2의 인기가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매출이 1,026억 원, 영업이익 159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나증권에서 오늘 나왔고요. 이에 따라 향후 2년 내에 시가총액 1조 원 레벨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여러 증권가에서 네오위즈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3만 원에서 3만 6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형성을 하고 있고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실적 전망치 원래 1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73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88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망이 될지 또 기대감 더 쌓아갈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임주 시세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오위즈 1%대 오름세 역시 포착되고 있고요. 24,5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플레이위드도 역시나 1%대 오름세, 이 밖에 넷마블과 위메이드 컴투스도 오름세 쪽으로 방향성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슬비슬 비가 내리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어떤 종목들 특징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좋지 않다 보니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나 특징적인 종목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화장품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한국 화장품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로 인해서 시진핑 방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오늘같이 시장이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상승 흐름 나오는 거 보면은 중소형 단으로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의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진핑 방안이 이루어진다라면 10월 달까지는 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로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눌림목을 좀 노리시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자라는 차원에서 한국과 화장품과 더불어서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풍산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관세 50% 발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상호 협상이 좀 해결되는 구조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구리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 이 점이 풍산을 좀 강하게 상승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실적도 이제 하반기로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풍산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그동안에 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2단계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그리고 풍산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또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에 베팅해볼 만한 종목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동원개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원개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제 서울 부동산 규제를 하기 위해서 6억 원의 한도 대출 제한을 좀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 부동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방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도 발표했다라는 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원개발은 보유 용지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주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5.78%고 유동주식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장 지수가 어려울 때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6거래 연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발성 시세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원개발에 대한 의견 또 새롭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차근차근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쿠콘과 더즌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요. 미투온의 경우에는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밖에 HD 현대 미포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의 상승세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또 한국 화장품이나 청담 글로벌 같은 화장품주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는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에코마케팅 좀 오랜만에 보이는 특징주 같은데 11%나 오르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에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랜만에 언급이 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단어 중에 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사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오늘 에코마케팅의 재료도 역시 자사주죠. 근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9월 달에 정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해질지 모르죠. 기존에 갖고 있던 건 그냥 놔두고 새로 이제 매입을 하는 자사주만 이제 소각을 한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기존의 것도 포함이 될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코마케팅이 오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도 그동안에 에코마케팅의 일일 거래량이 한 보통 5만 주, 정말 많이 거래되면 한 10만 주 정도 됐었었는데 네. 오늘 100만 주 넘기면서 어떤 상승세를 좀 시원하게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이렇게 크지는 않죠. 한 50억 정도 됐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횡보하고 있던 구간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재료로서는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못 오르고 왜 이렇게 긴 시간 떨어지고 있나? 그게 이제 실적과 기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에코마케팅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성장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냈거든요. 최근 3, 4년 동안. 근데 주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저평가가 아닌가 이런 좀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에코마케팅이 지금 안다르, 그다음에 잭스미스 이런 옷들 중에서 이제 안다르가 에코마케팅 거죠. 근데 네. 안다르는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를 하기에는 잭스미스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월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역대급 매출을 안다르가 보여줬음에도 영업이익은 좀 늘지 않았는데 재고 소진, 이제 2월 제품 관련돼서 재고 소진이 좀 약간 영향이 컸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분야가 3개예요. 이제 에코마케팅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데 이제 들어갔을 때 광고가 막 빈 여백에 나오잖아요. 그거 제작해주고 이제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에코마케팅 본업인데 네. 이거는 사실 그냥 플랫하게 갑니다. 근데 안다르는 지금 괜찮아요. 근데 하나 이제 실적을 깎아먹고 있는 사업 부분이 이제 데일리 앵커라고 해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이제 파는 보통 D2C라고 다이렉트 투
커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지금 실적을 굉장히 많이 좀 깎아먹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도 런칭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만회를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사실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기업도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3,200억 조금 더 되는데 뭐 나름대로 뭐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안다르도 해외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이게 사실 일봉이라 한 몇 년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분들이 아니 뭐 실적이 나빠지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좋아지진 않더라도 사실 떨어지진 않았거든 실적이. 그러니까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안 오르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떨어질 일이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급 보면은 사실 외국인들 기관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아닌데 네. 기관은 최근에 좀 약간 순매수 기조 쪽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파란색 선.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거의 뭐 참여가 없는데 오늘은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까지는 소폭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에코 마케팅 모처럼 좀 오르고 있는데 어떤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보이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흐름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여기도 또 오늘 밸류업 기대감 네. 함께 받아가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요 기업도 자사주 비중 꽤 높은 것으로 보이네요. 괜찮게 올랐습니다. 괜찮게 올랐는데 그 다른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이 오른 종목군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이 없었었는데 오늘 위쪽에서 약간 밀려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최근에 연속적으로 오르는 주가 상승률이 눈에 좀 띄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사주 비율 우리가 보통 여러분은 이제 얼마 정도 되면 자사주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각자 뭐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KCC 지금 자사주 비율이 17.4%인데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막 증권주들 막 50% 막 40% 되는 종목군들 접하다 보니까 17.4%가 낮아 보이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KCC가 지금 얼마나 싼지 한번 잠깐 뭐 객관적인 팩트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CC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에요. 물론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분율이 지분 가치가 주가에 적용이 안 되는 기업들이 한두 기업은 아니죠. 근데 숫자로만 본다라고 지금 너무 싸죠. 일단 지금 현재 KCC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근데 갖고 있는 주식을 좀 보면 삼성물산 지분을 지금 현재 한 3조 원 정도 갖고 있죠. 거의 한 10% 내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지분 이걸로 최근에 좀 약간 유동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3.9% 약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물산, HD 한국조선해양 지분만 합쳐도 사실 지금 KCC 시가총액은 뭐 넘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KCC의 그동안에 왜 저평가인지를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이런 그 지주사부서부터 시작해서 자사주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KC의 주가의 재평가를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가치 재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하겠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매출 한 6조 원대 중반,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천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2030년까지 10조 원대 그동안은 뭐 10조 원을 가기 싫어서 안 간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목표는 굉장히 좀 높게 잡았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최근은 이제 사실 KCC가 이제 부채가 사실 적은 편은 아니죠. 이제 부채가 좀 약간 많은 편이긴 한데 지금 자산 재평가를 했죠. 자산 재평가를 할 때는 어떨 때 하냐면 장부가액으로 이제 그 자산 가치를 높게 잡을 때, 그 다음에 매각을 하기 전에 자산 재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자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뭐 얼마 정도에 팔면 좋은가. 지금 장부에는 요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한 이만큼은 받고 싶은데 그럴 때 자산 재평가를 하죠. 이제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KCC 하면은 뭐 건자재 기업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건자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건 이제 그 도료, 그다음에 실리콘 순인데 도요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조선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동차 사실 뭐 나쁘진 않았고 그다음에 조선주들 한참 몇 년 동안 갈 때 전혀 뭐 주가에 그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쉽고 네. 실리콘이 가장 큰 매출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리콘은 사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 전기전자, 휴대폰에도 다 실리콘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KCC의 가장 큰 영업 부분이라고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자재 부분은 사실 KCC의 어떤 대표 사업 부분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쪽에서 좀 약간 안 좋은 그러니까 건자재 쪽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죠. 이제 건축 쪽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축 시장이 당분간은 좀 약간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KCC는 자사주 비중만 갖고도 시장에서 관심 받기에 충분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보면서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이제 쫙 보시듯이 완전 데칼코마니죠. 기관이 사면은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팔면 또 외국인들이 사고 네.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딱 추세대로 오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사고 있는 기관 계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팔고 있는 외국인 계속적으로 좀 매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관 수급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 파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관 쪽이 계속적으로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좀 약간 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KCC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수급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업과 관련해서 또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발표가 되는지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제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중계 보셨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들으시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AP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네.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과거에는 사실 2010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얘기하면 가장 먼저 거론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AP 시스템인데 최근에 너무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일단 주목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 한번 포착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APS라고 있을 거예요. 그 이제 홀딩스인데 이제 그 인적 분할돼서 이제 떨어져 나온 2017년도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광,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사업 분별로 보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좀 가장 크죠. 근데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AP 시스템이 가장 잘하는 장비가 시장에서 좀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삼아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레이저 디본더 장비입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는 레이저 본더고요. 그다음에 TC 본더고요. 그다음에 이 AP 시스템 같은 거는 디본더죠. 한미 반도체는 붙이는 거. 이거는 이제 AP 시스템은 떼는 거, 붙인 거를 굳이 왜 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거죠.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8단, 12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HBM 같은 경우도 그러면 웨이퍼가 되게 얇아집니다. 근데 그 웨이퍼를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할 때 밑에다 이제 이 캐리어를 붙이거든요. 그걸 붙인 거를 뗄 때 그걸 이제 디본더 장비라고 하는데 이 장비가 이제 레이저로 바뀌게 되죠. 웨이퍼가 굉장히 얇아지니까 기존의 물리적인 걸로 뗐다가는 웨이퍼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이랑 HK도 일단 그 레이저 디본더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AP 시스템이 왜 이것과 유리하냐면 AP 시스템은 디스플레이에서 LRO 장비라고 하죠.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고 해서 그것도 레이저로 이걸 띄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를 이제 공정에서 밑에 받쳐주는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할 때 그 LRO 장비라고 해서 레이저 리프트 오프 이 장비 전 세계 1위가 A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장비 분야에서 AP 시스템이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주가가 지금 상당 기간 이제 한 1년 이상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그 시장에서 주목받는 부분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 쪽으로 크게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은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역시 앞서서 KCC처럼 이제 위쪽으로 안 올라가고 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이는 게 좀 약간 단점이긴 한데 이런 여러 부분의 어떤 모멘텀들은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2,800억 대인데 현금도 한 1,700억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도 지금 한 6 정도 너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 하나 그어놨어요.
선 밑으로 빠지면 올라오죠.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가격을 지키고 있는 저항선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이죠. 오늘 일단 이 고점 부분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뭐 회사 현금이나 뭐 실적 봤을 때 너무 저평가고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레이저 디본더 장비에서 가장 유리한 기술을 갖고 있는 AP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하죠. 일단 지금 가격대가 이제 18,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000원 뭐 초반 중반 뭐 크게 지금 구간에서 몇백 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8,000원대면 괜찮다. 네, 목표 가격은 저는 일단 이게 지금 단기로 잡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으면 더 일단 2차, 3차 목표가를 높여가면 되는데 일단 1차 목표가로는 한 23,000원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격 정도 될 것 같아요. 23,000원.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1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LLO 장비 생산 기업인 AP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3,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좀 해봤고요. 다시 시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아갈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요. 히토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간밤에 미국 내에서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MP 머티리얼즈와의 이 7천억 원 히토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MP 머티리얼 측에서는 2027년부터 애플의 히토류 자석을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간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특히나 공급망의 90%를 실제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탈중국화에 대한 기대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성한 머티리얼즈 현재 구간에서는 1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 BNG 스틸 3%대 강세, 삼화전자, LX 인터내셔널, 유니온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폴더블입니다. 애플 관련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애플에서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더블 아이폰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면서 목표치 같은 경우는 1,000만 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2027년에는 2,20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좀 잡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공급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흐름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파이nem텍 같은 경우 16% 가까운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11%대 강세, 그밖에 노바텍은 9%, 이녹스 첨단 소재, 동원 아나텍까지 현재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소식들을 올렸는데요. 이 지니어스 액트 관련해서 내일이면은 절차 투표를 좀 가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앞서 이 크립토 위크에서 가상자산 3법이 부결이 됐죠. 이에 따라서 이 반대표를 보냈던 공화당 하원 의원 12명 중 11명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찬성안에 좀 합의했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KCT는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NHN KCP도 3%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더증과 헥토파이낸셜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장중에 빨간불 켰었는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김진수 기자의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수 기자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ADC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주목받았던 인투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투셀 항체 약물 적합체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주일째 주가 추이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오늘 역시나 빠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인투셀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당시에 내세웠던 핵심 기술이 오파스, 그다음 페이로드의 기술인 PMT, 넥사테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입성 후에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기술 수출한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 관련해서 특허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밝힌 인투셀과의 기술 수출, 이 계약 해지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ABL 바이오가 지난주에 인투셀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기술에 대해서 반환한다라고 이제 공시를 보냈는데요. 해지 사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도입 후에 확인된 특허 이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도입한 인투셀의 이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인해 이 특허 기술 관련해 가지고 해당 특허가 이제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고요. 인투셀 같은 경우에 이제 ABL 바이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넥사테칸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게 특허 침해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넥사테칸이라는 기술이 뭘까요? 좀 이름이 어려워요. 네, 이제 넥사테칸이라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ADC라고 할 때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것처럼 항체와 약물을 링커로 역할하는 게 이제 ADC인데요. 여기서 이제 약물 페이로드 쪽에 사용되는 것이 넥사테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포1 저해 기전의 감토테신 페이로드인데요. 이미 이제 시판돼 있는 ADC 제품인 에너2 같은 경우에도 역시 페이로드 토포1 저해제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 ADC 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열의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인투셀에 따르면 넥사테칸은 독성이 낮은 여러 약물들을 조합하고 접합해서 만든 페이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이 넥사테칸 시리즈가 약 30개가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인투셀은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장 표명했을까요? 네, 이제 뭐 사건 이후 이게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뭐 바로 이제 뭐 공식적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가출원을 준비하던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단위로 이 FTO 분석,
특허 침해 분석을 계속해서 실시해오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ABL 바이오와 계약 당시였던 지난해 10월 달까지도 FTO 분석상 동일 구조로 검색되는 특허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진행된 3차 FTO 분석에서 중국 기업이 출원한 특허 내 여러 물질 중 하나의 중간체 물질이 넥사테칸의 시리즈 약물과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도 인투셀이 고의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중국 기업의 특허가 출원 당시에 이제 비공개 상태였지만 18개월 보호 기간 이후에 공개된 것인 만큼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 중에서 30개 중에서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다른 주력 기술에 대해서는 뭐 특허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30개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그 기술력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계약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의 계약분들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투셀이 체결한 계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견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인투셀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총 4건의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17년에 이제 Y바이오로직스와 공동 연구 개발을 한번 체결했고요. 2022년 12월 달에 스위스 기업 ADC 테라퓨틱스와 이제 기술 이전 계약, 그다음에 2023년 12월 달에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ABL 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Y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스위스 기업이랑 삼성 바이오에피스, ABL 바이오 이렇게 4가지인데 나머지 3건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네.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Y바이오로직스와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Y바이오로직스가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인투셀의 계약 해지 이번 해지 건은 Y바이오로직스와 인투셀의 공동 연구 물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동 개발 중인 ADC 후보 물질 YBL015 같은 경우에는 Y바이오로직스의 항체에 인투셀의 오파스 링커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넥사테칸과는 전혀 다른 물질 별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YBL015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특허 등록이 완료됐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등록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ADC 테라퓨틱스와 계약 역시 오파스 링커 플랫폼에 한정된 물질 이전 계약이기 때문에 이번 넥사테칸 반환 이슈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2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에피스와의 계약은 어떨까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와의 계약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인투셀은 이제 2023년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오파스, PMT, 넥사테칸 등 3가지 플랫폼을 모두 활용해서 한 5개 정도의 암종을 타깃으로 하는 ADC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전임상 목표도 세워놨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번 특허 문제에 따라서 일정의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ABL 바이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모두 인투셀로부터 동일한 넥사테칸 물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문제가 생겼던 만큼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 삼성 바이오와의 계약에서도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지를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특허 문제 발생을 계기로 관련돼 있는 특허들을 모두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히면서 여파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에 사용된 그 넥사테칸 물질이 삼성 바이오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됐군요. 그렇다면 인투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타겟책이 없는 걸까요? 네, 이제 특허 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네. 특허를 어떻게 좀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뭐 특허를 사들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를 활용할 때마다 뭐 사용료를 내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 등이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투셀 역시 특허 관련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특허 법인을 통해서 해당 회사, 해당 물질에 대해서 라이선스인을 하거나 하는 것을 뭐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넥사테칸의 특허 등록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허가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뭐 확실히 단정 지을 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이 넥사테칸 페이로드를 2024년 12월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특허 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투셀이 넥사테칸 기술에 대해서 출원은 했지만 보호를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뭐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제 특허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뭐 당연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럴 네.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인투셀이 이번 난관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지, 특허 등록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인투셀의 넥사테칸 특허 등록이 아직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노이즈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문제는 특허 등록이 언제 진행될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이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ADC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데 인투셀에 대한 이야기, 특허와 관련돼서 난관에 부딪힌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특허 관련해서 뭐 단단히 뭐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어떤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인투셀이 약간 특허 쪽에서 약간 좀 고비를 겪고 있다면은 리가켄바이오는 굉장히 특허 부분에서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항체약물 접합체 ADC 쪽이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임상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의 보호는 기술 수출뿐 아니라 기업 가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천 기술에 대해서 특허 보호를 꼼꼼히 세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ADC 관련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고요. 주가도 반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 연구 성과가 있는 걸까요? 네, 실제로 이제 한슨웨이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 연도별 ADC 임상 시작 건수가 2018년에는 111건, 2019년에는 115건, 2020년에는 113건에서 2021년에는 20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81건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높은 시장성을 바탕으로 ADC 관련 기술 수출 계약 건수와 규모 역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누적 총 거래 규모가 7,940억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 2023년에는 거래 규모가 1,670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ADC 관련 임상과 기술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특허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등록하고 그 이외에 이제 해당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을 또 물질 특허 등록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특허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가켄바이오 특허 보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가진 원천 기술, 네. 컨주올이라는 기술인데요. ADC에서 이제 항체와 페이로드, 약물과 이제 그걸 연결하는 링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링커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컨주올 같은 경우는 글루크론산 기반 링커를 활용해서 항체 특정 부위에 원하는 수량의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혈중 안정성과 종양 내 약물 방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출원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 대비해서 물성 및 CMC 측면에서 개선된 링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컨주올 기술 특허가 2036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좀 여러 시점을 고려해서 좀 일찍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하고 있고요. 곧 일반적인 이제 특허 등록 절차에 맞춰서 PCT나 각국의 본원 출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기존의 컨트롤 기술보다 더 개선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도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ADC라는 건 항체와 약물을 접합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신체 어디선가 막 분해돼서 약물이 정상세포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서 정확한 타깃으로 해서 종양이나 뭐 이런 데 타깃으로 정확하게 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선된 기술 같은 경우는 링커의 친수성, 약물 방출 제어력, 공정 일관성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내 안전성은 높이면서도 종양 내에서는 이제 더욱 민감하게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기술, 정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CMC 측면에서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향후 늘어날 규제에 대응해서도 유리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무대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보호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좀 대비도 있을까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천 특허를 등록하고 그다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질 특허를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허를 신청할 때 이 링커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뭐 항체, 페이로드 옵션 등에 대한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특허를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미디어데이에서 또 밝힌 바 있는데 ADC 임상 파이프라인을 2, 3년 내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특허 보호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컨주얼 기술의 특허 만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정도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사들의 경우에 특허 만료 직전 5년 전부터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순간 바로 이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타이밍을 이렇게 5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이제 물질 특허로 보호받으면서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개선된 기술에 대해서 가출원이 지난해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이를 적용한 파이프라인이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고 1, 2년 안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이제 이를 이제 물질 특허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는 건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예상되나요? 네,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ADC 기업들이 네.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하는 것도 있고 이제 비독점적 기술 수출이라고 플랫폼 기술 자체를 넘기는 네. 사용권을 주는 그런 식으로도 되는데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ADC 관련해서 총 12건의 기술 수출을 진행했고요. 누적 기술 수출 금액이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4조 3천억 원 가량이 ADC 플랫폼 기술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최근 미디어데이에서 여러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패키지 딜을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네.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하나만 기술 네. 수출하거나 이런 식인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한꺼번에 그 기업에게 기술 수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패키지 딜, 이제 오노제약과 리가켄 바이오가 2024년에 맺은 계약 자체가 패키지 딜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큰 딜을 위해서 빅 패키지 딜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 하나, 플랫폼 기술 하나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했다면 이제는 다수의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을 함께 여러 개를 함께 수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패키지 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술 수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술을 도입한 빅파마들과 동반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요. 또 이들의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수 기자와 함께 ADC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기업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힘써주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미 하원 통과에 실패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 기대감에 급등했던 주요 가상자산과 관련주는 부결 소식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15일 CNBC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안은 196대 223으로 부결됐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영을 규정해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당초 하원 지도부는 이날 늦은 저녁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 부결 이후 서클,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주는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8% 하락한 11만 7,600달러를 기록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CBDC 금지 조항이 빠졌고 수정안 제출도 불허됐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는 앞서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을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네, 이번에는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마감 전에 시장 포인트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H20, 그다음에 AMD MI308 칩 중국 수출에 대한 승인 이후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반도체주들은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저사양 AI 칩 수출은 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양쪽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MD 쪽으로 HBM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더 있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내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제위원회에서 중국 BOE의 OLED 제품을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확정은 아니고요. 11월 달쯤에 확정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기한 무평광 필름과 관련된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BOE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불합리하게 작용이 된다라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부터 오늘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O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달바 글로벌이 오랜만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탈된 수급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좀 수급이 이동했습니다. 특히나 청담 글로벌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의 이 흐름은 사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그동안은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미국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향 매출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섹터별로 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차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조금 불균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딱 임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장 후반에 지금 조금 밀렸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 풋옵션의 매도 이 규모를 감안한다면 시장은 결코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오히려 콜옵션은 조금씩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3,200포인트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방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수는 단 한 번도 크게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략 3,170포인트에서 3,215 정도 여기 밴드를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한번 팡 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특정 변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CPI는 마무리되었죠. 불확실성은 제거되었고요. 이번 주 미국의 소매 판매가 만약에 조금 더 나오거나 잘 나오거나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이 좋아요. 오늘도 반도체 섹터 특히 중소형 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통상적인 이 정도 수준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반도체 쪽은 전부 다 조금 밀렸어야 됩니다만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은 수단배 이러한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반도체, 중소형 쪽이 조금 선택을 받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에 너무나 좋았고 힘도 강했습니다. 오늘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지만 장 초반 대비 또 밑꼬리를 많이 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참 힘이 있다는 거. 결국 코스피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3,200포인트 위에 완전히 안착을 하고 신고가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들의 평균적인 지분율이 대략 33% 정도인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라면 33%를 월등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우리 증시에 들어올 만한 여건은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반도체 쪽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중국 AI 칩 판매 승인. 이게 기존에는 충당금으로 적립을 조금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환입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참 안 가는 섹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입니다. 엔비디아의 흐름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유리기판은 왜 이렇게 못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몇 기업들이 요 며칠 꿈틀꿈틀 되는 모습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잘 가는 종목들이 역시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는 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매력도는 있고 언제든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고부가 가치 산업군에 속해 있으나 생각보다 주가가 더딘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는 또 신고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소외되고 있는 섹터까지 결국에는 오르는 시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아이디어 전달해 주셨으니까요. 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0.8%대 약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3,188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는 모습. 코스닥의 경우에도 0.07%대 내림세네요.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8%대 약세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자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덜어냈고요. 외국인도 1,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에 동참했습니다. 개인 나홀로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집계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16일 수요일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요, 12시 구간 낙폭을 만회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 힘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그래도 선방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분위기는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가운데 최근에 시장을 들어 올렸던 금융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면서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오늘 종가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H20 중국 수출 재개에 대한 이슈 속에서도 SK하이닉스는 0.8%가량 조정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힘이 괜찮았었던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요,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고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힘을 이어가는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 관련 기업들 명확한 방향성은 없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장 대비 선방했고요. 완성차 기업들 조정받았고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엇갈린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속에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의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클래시스 1.8%가량 상승했지만 휴젤과 파마 리서치는 한 걸음 쉬어가면서 미용 섹터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주들 이번 주 내내 흐름이 괜찮았는데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2차 전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나왔는데 덕산 네오릭스가 두 자릿대 강세, 이오테크닉스 3%,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2.7% 견조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엔터주들 약했고요. 그동안 강했던 화장품 섹터 실리콘투도 5.7% 하락했고 게임주들 역시나 일부의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장 초만 하더라도 3,200 웃도는 모습 나타났다가 결국에는 0.9% 하락하면서 3,200선 내어준 채 종가 체결했습니다. 장중에는요 3,180선이 이탈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그건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이 오늘 소폭의 하락,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0.08%가량 하락하면서 812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코스닥이 상승을 더하는 모습 나타나고 조정받을 때도 덜 받는 모습 나타나면서 지수의 키 맞추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결국에는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24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 기관이 5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냈는데 금융투자 연기금 모두 다 던졌습니다. 기관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동시효과가 지나고 나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755억 원가량 토해내고 있고 역시나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최근 매도 선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64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기관이 꾸준하게 오늘도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저점을 높였습니다. 1.5%가량 장 막판까지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64,700원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조정 0.8% 조정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1%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바이오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버텨줬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조정받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은 5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B금융이 조정받으면서 6위로 다시금 밀려났습니다.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KB금융 마지막까지 떨어지면서 5% 이상 조정받았고요. 기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현대차 1.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전주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가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2.6% 하락이고요. 반면 방산주는 버텨줬습니다.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85만 4천 원에 마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 네이버가 오늘 소폭의 상승 보여주면서 25만 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이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3.6% 강한 상승 나왔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의 하락이었고요. 파마 리서치도 최근에 급등 후에 급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량 조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보면요. 펩트론이 0.8%,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상승이고요. 리노공업이 2% 이상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도 힘내주는 모습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상승해서 98.61 부근으로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도 1,387원 부근까지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6월 CPI 물가지표가 2.7% 상승,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전망치에 부합했는데 근원 CPI는 약간 시장 전망치 대비 약간 하회한 모습을 보였는데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구, 가전제품, 장난감 이런 관세에 민감한 상품들의 가격 상승이 높은 것을 보이자 관세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금리가 상승했고요. 그럼 달러가 강세로 뒤집혔습니다. 최초에 지표가 나왔을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갔다가 세부 내역을 보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뒤집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품목 다 거의 모두 4개월 내에 최고치를 보였고 8월 1일 날 또 추가적으로 관세가 발효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을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계속 금리를 인하를 시도를 하는 트럼프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있는 것을 계속 기대를 낮아지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장에서는 1,885원 정도에 시작해서 거의 5원 레인지 안에서 위아래로 등락, 상단 1,390원 상단으로 해가지고 1,385원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네, 어쨌든 CPI를 좀 자세히 보니까 그 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된 거고 시장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약간 그 영향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역시 가장 큰 이벤트이고 이것이 그 전에 계속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강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영이 안 되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된다. 그런 것들 시간차가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이 이해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서 파월을 계속 금리를 인하하라고 종용했었는데 결국에는 파월 말이 맞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계속 금리를 인하시키려는 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미국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승 압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390원 위 그리고 1,400원 사이 정도에서는 내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1,400원 거의 밑에 정도 그 정도 레벨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빅피겨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1,390원 위에서는 매도 물량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 역시 미국 생산자 물가 지표가 있어서 오늘까지 상승 압력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달러 가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CPI에는 관세 우려가 좀 수치에 반영되는 모습 나오면서 달러 강세로 좀 돌아서는 움직임 나타났는데 PPI까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대응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환율의 상단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숨 고르는 분위기 속에 3,180선으로 밀려난 채 마감 지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해줬던 금융주들의 급락세가 좀 나타났고 기관의 순매도 물량 좀 거세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할까요?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실 생각이신가요? 네, 일단 오늘 저녁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채권 시장 움직임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랑 30년물이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이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좀 미친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시나 지난 CPI처럼 그렇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긴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내일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니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쪽인데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관세 불확실성까지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냐 마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관련주들에 좀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도 만약에 미국 반도체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 내일 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금 내일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분명히 영향이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폴더블 폰 기대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까지 지금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파이nem텍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도 15%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nem텍이 애플 폴더블 폰 수혜주다라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게 지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힌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접을 때 그 힌지는 외장 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KH 바텍 같은 기업이 이제 외장 힌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인데 내장 힌지는
펼 때 주름을 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힌지랑 좀 거리가 먼데 어쨌든 저거를 내장 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부각받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들 지금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공교롭게도 삼성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면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OLED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계속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 폰은 항상 그 힌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 많은 주목 받아가고 있죠. 내일 흐름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차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내일은 어느 정도 또 다시 올라갈까? 저는 거기에 그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밀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어제 미증시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고요. 최근에 미증시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시장 리스크도 사실상 딱히 눈에 보이지 않죠. 그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가격 조정 혹은 기간의 매물에 따라서 시장은 결정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은 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니까 내일은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밀린다면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시장 지수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특히 오늘도 아까 자막에도 많이 나왔는데 신고가로 마감하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거기 목전에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만 해도 단기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이 역시나 올라갈 거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낙관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시고 이 안에서 또 종목 선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뭐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네. 이게 과거에 HBM 1세대 대장주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저는 최근에 이오테크닉스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레이저 장비와 관련된 기업을 후속주로 한번 공략해보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삼성전자 향해 납품 243억 공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분기나 3분기 매출로 반영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패키징 이러한 부분들이 고도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금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가 부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오테크닉스도 레이저와 관련된 마킹이라던가 커팅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속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TC 본도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서 이제 본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일부 부분, 그러니까 핵심 부분만 칩이랑 기판을 접합시키는 형태로 이제 부분적으로 가열한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과거에도 TC 본도와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사실 TC 본도가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좀 갔기 때문에 여기는 좀 소외받았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동서 같은 경우는 ASE라고 하는 대만 기업인데 오사트 기업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올해부터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텍도 역시나 꽤 탄탄한 기업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34,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코치 테크놀로지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이 지금 좋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역사적인 신고가가 이제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잘 따라갑니다. 그러면 신고가 목전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는 사업 섹터로 보면은 방산입니다. 밸류 체인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방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 모두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특성 성격으로 인해서 동사가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한 유지 보수는 철저하게 그 회사, 즉 동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곧 장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방산업 같은 경우 지금 잘 나갑니다만 여전히 그 아래에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혹은 자체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10%가 넘어가는 그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를 계속해서 양산을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전부 다 공급 계약이 나와왔고요.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4%나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과 함께 올 한 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더 묻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의 흐름은 그냥 좋습니다. 근데 연봉 딱 보시면 최고가가 3650원인데요. 지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시장이 좋죠. 그러면 잘 가는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은 더 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코치 테크놀로지는 조금 더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32,5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 코치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실적과 모멘텀 있는 종목 찾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확실하게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을 때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군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죠. 실적 모멘텀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요? 예, 오늘 조정은 약이다. 시장이 지금 크게 밀릴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 혹은 내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또 잘 취합해 보셔서 내일장도 똘똘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퇴근길에 비가 좀 내린다고 하니까요. 주의해서 잘 귀가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